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1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지금 양쪽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합해서 한 1,8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 기사가 아침에 나왔고, 특히 기습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의 피해가 큽니다. 이 나무 일 같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도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 합의를 하면서 불평등 협상 끝에 우리나라의 정찰 비행 이런 것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 기습 공격을 지금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 전에도 9.19 군사 합의를 손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효력 정지를 시키는 급하게 전격적으로 효력 정지를 시키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긴급히 효력 정지를 시키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늘 일면 하단 기사 그리고 사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은 국방장관 9.19 남북 합의 신속히 효력 정지 추진, 그리고 사면은 북한 도발 감시 허술해져 한국 이스라엘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신원식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이스라엘 방어 전선이 하마스의 게릴라식 파상 공세에 뚫린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도 감시, 정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에서도 여당에서도 9.19 군사합의는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서 체결한 것이 있다. 그런데 북한은 대남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한 데 이어서 지난달엔 헌법에 못 박았으며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북한이 먼저 무력화했다. 북한을 먼저 무력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당정이 9.19 합의의 문제점을 공식화하면서 이 합의는 발효 5년 만에 사실상의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자들과 어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 9.19 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대한 신속히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 북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찰 감시 자산으로 북한군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정찰 자산을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고 본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계속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해서 군사적 우위에 있으면서도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이다. 자, 군사적으로 아무리 우위에 있어도 기습 공격에 대비하지 못하면은 선제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9.19 합의 관련 효력 정지 방침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식적으로 정부는 그동안 합의 폐기에 따른 신원식 장관이 그전에는 장관이 되기 전에는 이야기했지만은 국방부 장관 되고 나서는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죠. 정부는 그동안 합의 폐기에 따른 정치적 논란, 민주당에서 논란을 일으키겠죠. 북한의 적반하장식 반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를 해왔는데 신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합의 이 폐기가 바람직하지만 법적 절차나 타 부처 입장, 통일부 이런 데도 입장이 있겠죠. 타 부처 입장 등을 고려해서 일단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제 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신원식 장관의 임명철회, 그러니까 사퇴를 요구하는 이 피켓을 자석마다 붙여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파행이 됐습니다. 국정감사를 거쳐서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국정감사장에서 임명 철회하라.
이렇게 정치적인 요구를 하면서 국방부, 지금 상당히 국방부가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이 전쟁에 따라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이 많고, 그걸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 생명을 우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정치적 구호로 이 장관 임명 철회하라 이렇게 하면서 국방부 국정감사를 파행을 시켜버렸죠. 자, 이런 일들이 다음 총선에서 좀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오늘 당장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늘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밤 10시 좀 넘으면 결과가 나올 텐데,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신명 기사입니다. 오늘 강서 보선 여당은 5%포인트 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15%포인트 이상 압승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재명까지 이 병상에서 일어나서, 어쨌든, 병상에서 일어나서 이 현장으로 달려갔죠. 자, 그래서 15%포인트 이상 압승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는 것이죠. 투표장에 나와라. 이겁니다. 여당은 지도부 총출동, 막판 지지층 결집, 일꾼론,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 충분히 성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권은 역대 최고, 사전투표 등 승리장담, 압승해야만 정권심판론 부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그 총선 앞두고 어쨌든 선거가 치러지니까 이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총선에서 이긴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양쪽에서 총력을 다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여기서 이 민심을 어느 정도 서울 지역이니까 수도권의 민심, 원래 이 강서구가 역대 선거에서 한 3대2로 민주당이 앞선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민심을 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하나는 김기현 대표가 이 선거에 총력을 다쏟고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끝난 뒤에 김기현 체제가 총선까지 그대로 유지가 될지 그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만약에 지면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제 제가 전해드린 그 뉴스, 선관위가 해킹에 뚫린 그 뉴스도 오늘 아침 조간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이명 기사입니다. 가상 해킹에 뚫린 선관위, 유권자 명단 조작, 탈취 무방비. 국정원은 이 선관위의 보안 점수 100점 만점에 31점이다. 그리고 업무망은 물론이고 선거망까지 허술했다. 업무망, 그때 친인척 채용, 여러 가지 특혜 채용 비리가 있었죠. 그리고 선거망까지 허술, 그 전에도 속구리 투표, 이래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 보안 시스템이, 국정원이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시스템이 엉망인 상태로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리고 서버의 비밀번호를 1, 2, 3, 4, 5 이렇게 해놨답니다.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안이하게 이 보안 인식 없이 또 그 이용자들이 자기들이 편리하려고 그래서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만들어내고 분류기, 개표 분류기도 조작도 가능하다. 자, 이래서 국정원 가상 해킹 공격에 뻥 뚫린 선관위 내부망. 근데 다만 선관위 내부 조력자 이사 가능하다. 이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기술상으로는 그 조작이 가능하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통제 시스템이 있고 또 제도가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실행되려면은 내부 조력자, 그러니까 조직적인 내부 조력자, 내부에서 한두 사람이 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선관위에서 조직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꽤 맞추는, 실제로 손투표, 손으로 투표한 것, 그 손으로 집계한 것, 이것을 다 꽤 맞추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너무 안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선관위가. 일단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은
해킹이 가능하다고 밝혀졌으면은 뭐 기술상으로 어떻든 간에 일단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질 사람은 물러나고, 지금 선관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 상당히 논란이 많죠. 뭐 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고, 그 다음에 뼈를 깎는 자성을 하겠다 해서 철저한 점검을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방침을 밝혀야 되는데, 다짜고짜 이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해버리니 선관위가 다시 개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특히 조금 전에 제가 국방부 국정감사를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은 법무부 국정감사였는데 아마 오늘은 한동훈 장관이 이 서타 장관 반열에 또 올라서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는 당연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사실상의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부결시켜버린 그 논란이 있었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서종옥 변호사도 서종옥의 법대로 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인물이 어제 등장을 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인물의 이름이 등장을 한 거죠. 바로 김선수. 이 김명수 위에 김선수, 명수 위에 선수.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김선수 이름이 어제 국감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야당 엉터리 대법원장 추천 사과를 이렇게 본인들의 부결을 합리화시켰죠. 그런데 여당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진보 김선수 대행 체제 노래나. 자, 이게 어쩌면 핵심입니다. 이재명의 지시로 당론으로 정해서 이균용 체제를 출범하지 못하게 만든 것, 그 대행 체제로 가기 위한 건데, 법사위원장이죠. 법사위원장 김도업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거리를 장기화해서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속 보고를 했던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을 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따끔하게 지적을 했죠. 현재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이 내년 1월에 퇴임을 하면은 그 다음 순서가 선임자가 되니까 그 다음 순서가 진보 성향의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것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가 들켰다고 생각했는데, 소병철 의원은,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면은 민주당은 단체로 퇴장해버리겠다. 그렇게 반발을 했죠. 뭔가 찔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 김선수가 이재명의 구세주가 될 것인가, 또 다른 구세주가 될 것인가. 그 전에 이 재판거래 권순일, 또 그 영장기각 유창훈 있는데, 이번에는 김선수가 세 번째 구세주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 재판도 지연시키고, 이재명 관련 재판 지연시키고, 법원, 그러니까 판사들 인사도 하지 않고 해서 그 김명수 체제에서 만들어 놓은 그대로 가면서 이재명의 재판을 질질 끌고, 또는 뭐 혐의도 낮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김선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김선수는 전북 진안 출신인데, 학교 다닐 때 서울대 법대를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했고, 민변회장을 지낸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민변 활동을 오래 했는데, 그때 강우병,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강우병 선동 활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들어가서 사법개혁 비서관, 이때 비서실장이 문재인, 그래서 문재인이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석기와 관련된 통진당 사건을 변론을 하기도 한 전형적인 좌파 성향의 판사죠. 그래서 결국 명수 위의 선수가 법원을 장악해서 이재명의 신종 방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균용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 아닌가. 자, 그런 지적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동규죠. 원래는 신복처럼 부렸지만은 다 자백을 하고 있는 유동규인데 유동규 씨가 그 이재명의 측근 김용, 정진상에게 대장동 일당의 돈을 전달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나와 있죠. 전자 발찌를 차고. 그런데 돈을 줬다는 데 대해서 본인들은 잡아떼고 있죠.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정진상 재판 법원에서 이 돈을 주는 장면이 시연이 됐습니다.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일단 기사는 조선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사이면 기사 하단에 보시면 유동규 정진상에 줄 3천만 원 코트에 넣으니 팽팽하더라. 자, 3천만 원을 코트에 넣고 정진상 사무실에 가서 정진상의 그 서랍, 업무용 서랍을 열어서 코트에 있는 돈을 꺼내줬다. 자, 이 이야기인데 어제 정진상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습니다. 이 돈다발이 법정에 등장을 했습니다. 현금 5만 원권 100장 묶음 6개, 5만 원권 100장씩, 그러니까 500만 원씩 6개, 그러면 3천만 원 되죠. 3천만 원을 유동규 씨는 정진상에게 줬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그러니까 이 정진상 변호인이 이 돈다발을 준비해서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앞에 내려놓고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기억을 좀 떠오르게 하려고 한다. 정말 제대로 건넨 게 맞는지 그것이 이제 시연을 하는 겁니다. 3천만 원을 옷 속에 넣어서 전달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정진상 쪽에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정진상 변호인은 유동규에게 지난 2020년 10월에 뇌물 3천만 원을 정진상에게 제공한 과정을 한번 재연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유동규는 당시에 정민용을 통해서 3천만 원을 마련해서 정진상에게 건넨 혐의로 지금 같이 기소가 되어 있죠. 유동규도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동규가 어제 재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정민용 씨에게 500만 원짜리 6묶음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 그래서 고무줄로 3천만 원을 1,000만 원씩 나눠 묶었다. 그러니까는 두 다발씩 고무줄 가지고 나눠 묶었다. 그리고 3개의 봉투에 넣었다. 1,000만 원씩. 그래서 정진상에게 건넸다. 그러면서 시연을 합니다. 유동규는 정진상 변호인 정인석 앞에 가져다 놓은 3천만 원을 봉투 3개에 나눠 담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뇌물 제공 당시 입었다는 검은색 코트를 입습니다. 검은색 코트. 그리고 양쪽 안주머니에 1,000만 원씩을 넣습니다. 1,000만 원 고무줄로 묶은 1,000만 원씩을 넣습니다. 그리고 단추를 채운 기억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단추를 잠갔는데, 자, 나머지 1,000만 원은 코트 바깥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코트 안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니까 팽팽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짐을 간수화하려고 소지품은 사무실에 두고 갔다. 경기도 정책실장이던 정진상의 경기도청 안의 사무실에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 법정에서도 유동규 씨는 정진상 사무실 책상 서랍에 돈을 이 호텔에서 꺼내서 넣는 모습까지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변호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보니까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데 양털 코트 아니냐, 이 코트가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데 양털 코트 아니냐. 돈을 건넨 시기가 2020년 10월인데 이 두툼한 코트를 입을 시기가 아닌데 이 코트를 입고 간 것이 분명하냐,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아니 쌀쌀해서 이 옷을 꺼내 입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10월이라도 쌀쌀해서. 자, 그러니 이 정진상 쪽에서는 유동규가 코트에 돈을 넣어서 갖다 줬다. 그런데 10월 달에 무슨 코트냐, 이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에 보니까는 코트를 입은 사람이 한두 명씩 보였습니다. 10월에도 좀 쌀쌀한 날씨가 있으면은 이 코트를 입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제 판단에는 아마 이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이 정진상 변호인 쪽이 아마 자책골을 넣은 걸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코트 안에 1,000만 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또 바깥 주머니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그때 입었던 코트를 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똑같이 재현을 했기 때문에 정진상 쪽의 자책골이 하나 들어갔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정치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방만 행위를 적발을 했는데, 자, 제목은 이겁니다. 1박에 260만 원, 공공기관장 황제 출장. 이 공공기관장은 최희봉,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 감사원이 이 공공기관 방만 행위를 적발을 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아주 악질적인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산업정책비서관 기억나시죠? 바로 올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그 사건으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여를 했죠. 그때 배군규 뭐 이런 사람들과 그런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최희봉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지낼 때 해외 출장을 갔는데 당시 가스공사 돈으로 자기 돈도 아니고 1박에 260만 원짜리 호텔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장관급 공무원의 해외 숙박비 상한액은 95만 원. 근데 여기에 2.7배에 달하는 금액. 상한액이 95만 원이죠. 그 상한액보다 한 3배 가까이 더 드는 곳에서 3일. 런던입니다. 런던에서 3일 연속 묵었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가스공사 임원 및 고위 간부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외 출장을 53차례 다녀오면서 비슷한 직급의 공무원이 여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7,623만 원을 더 받아갔는데 특히 최희봉은 작년 4월 영국 런던으로 3박 5일짜리 출장을 다녀오면서 3박을 모두 1박에 260만 원 하는 호텔 스위트룸에 묵었다. 최희봉은 해외에서 총 74일을 묵으면서 숙박비로 하루 평균 87만 원을 썼다. 자, 지난해 4월입니다. 지난해 4월이면은 지난해 3월 9일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리고 5월 10일 취임할 때까지 당선자. 그리고 그때 정부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였죠.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어차피 이제 정권 교체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니까는 그 전에 펑펑 쓰자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4월에 런던에 출장을 가서 무슨 뭐 출장을 만들어냈겠죠. 한 3박 사흘 밤을 모두 하룻밤에 260만 원짜리 호텔 스위트룸에 묵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산업정책비서관을 하면서 올성원전 경제성 조작에 가담을 했던 바로 그 인물이 이런 황제 출장도 다녀왔다. 그 기사를 끝으로 10월 11일 보내드린 조간딱볼 마치겠습니다.